이제 13장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순수 용매와 어떤 용질이 섞여 있는 용액의 성질은 다른데, 그게 이제 달라진다고 했을 때에 그 안에 어떤 용질이 녹아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어떤 용질이 녹아 있는 것보다도 그냥 용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질들을 우리가 총괄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 현상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비휘발성이랑 휘발성 용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하게 될 내용은 13장 8절, 잘 보이시죠?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이랑 어는 점 어는 점 내림.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뭐가 떠 있는데 지워졌네. 어는 점 내림,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끓는 점 오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바로 전에 용액의 총괄성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용매에서 용액이 되면서 어떤 우리가 비휘발성 용질을 녹이게 되면은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비교 대상이 용매가 되겠습니다. 용매의 증기압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끓는 점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끓는 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외부의 대기압과 뭐가 같아질 때예요? 어떤 그 액체의 증기압이 같아질 때죠. 같아질 때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용매에서 용액이 되면서 끓는 점이 증기압이 더 내려갔다라고 해요. 증기압이 더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클라지우스 클레이페이론 식의 그림을 보면은 온도에 따른 증기압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외부 대기압은 고정된 값이니까 여기 대기압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원래 끓는 점이 TB, 끓는 점 보일링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TB라고 부르는데, 원래 여기였을 텐데, 그러면은 용액이 되었을 때 증기압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너무 붙여서 그렸나요? 그럼 좀 티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증기압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같은 온도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위에가 순수한 용매, 밑에가 용액이 되는데, 용액이 되면 이렇게 증기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에 외부 대기압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런 대기압을 가지려면은 용액에서는 증기압이 온도가 더 올라가야겠죠. 그죠? TB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야지 이 대기압과 증기압의 값이 같아지는 지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끓는 점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용액을 만들면은 끓는 점 무조건 올라가지, 끓는 점 내림 이런 현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끓는 점이 얼마만큼 많이 변하냐? 용액의 TB 변화.
어떤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물리량 앞에다가 델타를 붙이면 되니까 델타 TB 이렇게 되겠죠. 델타 TB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델타 TB는 어떤 용매에 의존하는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 KB라고 하는 값에다가 그 용질이 녹아있는 양을 몰랄 농도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비전해질을 고려를 할 때에는 내가 녹여준 농도 그 자체가 곧 녹아있는 물질의 몰수가 되겠죠. 몰랄 농도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몰의 설탕을 녹였다 그러면은 그대로 1몰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NaCl 같은 그 전해질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10개를 넣어줬는데 그 용액 안에 10개의 용질이 있는 게 아니라 10개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몰랄 농도에다가 우리가 반트호프 인자 I를 곱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B는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가 되고, M은 용액의 몰랄 농도, I는 반트호프 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용액의 몰랄 농도에 따라서 끓는 점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어떤 여러분들이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우리는 용질의 양에 관심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용매의 종류죠. 왜냐하면은 이 KB라고 하는 값은 용매의 종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용매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물인지 아니면 뭐 에탄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으시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어는 점 내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용액의 어는 점 TF 변화. F는 이제 프리징을 나타내는 거죠. TF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호로 쓰면 델타 TF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가서 연력학적으로 왜 끓는 점은 오르고 어는 점은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텐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는 점이 얼마나 내려가느냐, 델타 TF의 경우에는 어는 점 내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다음에 나머지 식의 구조는 용액의 끓는 점 오름과 완전히 같습니다. 끓는 점 오름 상수 대신에 어는 점 내림 상수 KF 곱하기 몰랄 농도 곱하기 반트호프 인자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F만 쓰면은 몰랄 어는 점 내림 상수이고, 뭐 나머지 M은 몰랄 농도, I는 반트호프 인자라는 거는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현상들을 주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천에도 인천에 사실 눈이 잘 제가 한 4년째 살고 있는데 눈 그렇게 자주 못 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눈이 오면은 그 이제 제설차들이 다니잖아요. 제설차들이 다니면서 물리적으로도 눈을 그 도로 양 바깥으로 치우기도 하지만은 그 염화 칼슘을 뿌리기도 하죠. CaCl2라고 하는.
CaCl2를 우리가 물에 녹이게 되면은 얘가 CaE+가 되고 ECl-로 나눠질 테니까 반트호프 인자가 꽤 큰 물질이죠. 3에 가깝겠죠, 그죠? 3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점을 똑같은 농도로 녹였을 때 어느 점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바깥의 온도가 마이너스 3도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물이 그냥 다 얼어서 얼음 상태로 남아 있겠죠. 근데 CaCl2 같은 거를 뿌려줘가지고 여기가 0도씨라고 하고 현재 온도가 이거라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뭐 마이너스 5도씨까지 물의 어느 점을 내렸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얼음이고 위에서는 물 상태로 남을 테니까, 그럼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3도씨라고 하면은 이 CaCl2에 의해서 얼어있던 얼음들이 물로 녹아서 길이 잘 닦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뭐 앞에서는 이제 계략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았는데, 이걸 우리가 연력학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섯 번째로 가서 연력학 관점에서 델타 TV 오름, 이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끓는다라고 하는 현상은 어찌됐건 간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지점은 많은 온도들 중에서 TB라고 하는 끓는 점에서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액체를 쭉 끓이다가 뭐 99도씨에서 100도씨가 됐다. 그럼 100도씨가 됐다고 해서 얘가 끓는 점에서 순식간에 모든 액체가 기체로 다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가 꾸준히 열을 가해가지고 액체를 계속 기체로 상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상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상 사이에 깁스 자유 에너지가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TV 끓는 점에서는 우리가 평형 상태에 있고,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과 반응물의 깁스 자유 에너지와 생성물의 깁스 자유 에너지 G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이 깁스 자유 에너지의 절대값 자체는 모르지만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깁스 자유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 반응에서의 델타 G는 당연히 0이겠죠. 뭐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같으니까 차이를 구해보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변화를 하는 온도에서는 평형이고, 그래서 델타 G가 0이 된다. 그러면은 델타 G 증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끓는 점에서 델타 G 증발 값은 델타 H 증발 빼기 온도가 이제 TB겠죠. 끓는 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은 온도가 끓는 점에 있을 때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델타 G 값이 0이다. 이 값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값은 사실은 연력학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엔트로피 변화량, 증발 과정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 분의 증발 과정에 따른 엔탈피 변화량으로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나서 보면은, 그럼 사실 지난번에 그 증기압 내림 이야기할 때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용액에서 기체를 만들던, 용매에서 기체를 만들건, 이 기체가 되었을 때에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기체가 되었을 때의
어떤 상태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액일 때와 용매 상태일 때의 H 값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똑같은 이야기죠. 그 용액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걔가 용질, 용매 그 상호작용의 값의 합이랑 용질, 용매 상호작용의 값이 대략 비슷해야지 우리가 잘 섞일 수 있다, 끼리끼리 녹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H 용액, H 용매가 사실 비슷할 거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증발 과정에서의 델타 H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것이 용액이던 용매던지 간에 대략 비슷하다. 대략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값은 이 분자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 분모에서 차이가 더 크게 지배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텀인 엔트로피 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액체에서 만들어지던 그 용액에서 만들어지던 용매에서 만들어지던 간에 어찌됐건 기체가 되면 상호작용이 없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기체가 됐을 때의 엔트로피 값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S 용매와 S 용액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용매의 엔트로피에 비하면은 용액의 엔트로피 값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용질이 섞여 들어감으로써 가질 수 있는 배치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는 델타 S를 비교를 해보면은 델타 S 용매와 델타 S 용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 더 크죠? 이거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용매 상태에서 증발하는 경우가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끓는 점 오름을 용매일 때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는 용액 상태에서의 끓는 점. 이렇게 하면은 증발 엔트로피를 용매의 증발 엔트로피 델타 H 증발 용액, 뭐 대략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두 개의 값을 용매의 끓는 점이랑 용액의 끓는 점을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 분자는 지금 거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럼 분모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데, 분모는 지금 보면은 용매의 엔트로피가 용액의 엔트로피보다 더 크다. 근데 얘네들이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모로 들어가면은 이게 역수로 뒤집히겠죠. 역수로 뒤집히니까 요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 1이다 그러면 2분의 1 대 1이니까 용액의 끓는 점이 더 높은 이유를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의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끓는 점 오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번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손을 들어도 좋고. 네. 그럼 연력학적 관점에서 어느 점 내림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똑같아요. 그 끓는 점 오름은 액체와 기체 사이의 이야기였다면은 어느 점의 경우에는 고체와 액체 사이의 이야기죠.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온도가 어느 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델타 G가 0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전개를 하면은 어느 점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S 용융
델타 S 용융분의 델타 H 용융.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점은 그러면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단어를 선택한 걸 보면은 그 상전이 과정에서 용융이라는 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냐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점이라고 하는 평형 상태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나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나 이쪽이나 액체에서 고체로 되돌아오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델타 S 용융이라고 잡아도 되고 델타 S 응고로 잡아도 무조건 값이 똑같이 나온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기체가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지난번에는 기체가 레퍼런스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체 상태가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고체 값은 일정을 하고, 고체 값이 일정한데 특히 엔트로피 값이, 엔트로피만 비교해 볼게요. 엔트로피만 비교해 보면 고체는 이렇게 일정한데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이렇게 더 큰 엔트로피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용융 과정에서 혹은 응고 과정에서의 델타 S를 봐보면은 용융 델타 S 용융 용액이 델타 S 용융 용매보다 크더라. 이번에는 용액의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죠. 그죠?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점을 계산을 해보면은 위에 분자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번에는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용액의 어느 점이 용매의 어느 점보다 더 작다, 더 감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7번으로 그러니까 예제 13.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예제 13.9가 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은 물에 용해시켜서 자동차 엔진용 부동액으로 사용된다. 1atm에서 용액의 어느 점이 1기압에서 용액의 어느 점이 마이너스 37도씨라고 하면은 에틸렌 글리콜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인가? 스몰 m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죠. 그래서 물의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는 표 13.4에 나와 있다. 뭐 당연히 이런 건 줘야 되겠죠. 그래서 KF 물의 KF는 용매에 의존하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KF는 용매가 그 용매의 종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1.86 도씨 퍼 몰랄 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에 어느 점이 얼마나 내려갔느냐, 이게 그러면은 용매 대비 용매의 어느 점 대비 용액의 어느 점을 이렇게 아니죠. 제가 반대로 설명드렸죠. 용매에서 용액이 될 때를 보는 거니까 용액의 어느 점 빼기 용매의 어느 점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용액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37도씨라고 했고 1기압에서 물의 어느 점은 0도씨죠. 0도씨. 그러면은 어느 점 내림은 마이너스 37도씨다. 어느 점이 37도씨만큼 내려갔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용액과 용매의 어느 점 차이로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점 내림 상수를 이용을 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KF M I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하나씩 넣어보면은 KF 값은 마이너스 1.86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86 도시 퍼 몰.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랄 농도 M을 모르고, 반투호프 인자 I 값은 주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에틸렌 글리콜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유기화학을 많이 배우지 않았으니까 얘가 과연 전해질일까, 나누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지만은 얘는 비전해질입니다. 뭐 딱히 나누어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뭐 산이 그 애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전해질이라고 하면은 I 값이 얼마인가요? 반투호프 인자가 1이겠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주진 않았지만은 분자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1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값이 등식이 뭐랑 성립하냐 하면은 마이너스 37도씨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몰랄 농도 M이 19.9 몰랄 농도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 조건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이거 일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용액의 어느 점이 마이너스 37도씨면은 이거 마이너스 37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압이 바뀌어가지고 1.1기압이다. 그러면 어느 점이 기본적으로 어느 점이 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델타 TF의 값을 계산할 때 여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뭐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관련된 질문 없으시면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시험 공부하러 갈 수 있으니까. 이제 13장의 마지막 내용이 삼투압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삼투압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투과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반투과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막인데, 이런 막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작은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 가지고 요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입자들, 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보다 덩치가 큰 녀석들, 이런 것들은 여기 지나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크기 때문에 걸려서 못 지나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용매 분자들의 크기가 작고 용질 분자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용매들이 자유롭게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용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거를 뭐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저런 게 뭐 어디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배터리, 여러분들 그 전자제품에 전부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배터리에 저기에 그 양극과 음극을 나누는 것이 전부 이런 반투과성 막이에요. 이런 반투과성 막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 학교에서는 그 여러분들 아직까지 김태현 교수님 만나본 적 없죠? 김태현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 반투과성 막을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크기,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화학과랑 해양학과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대기 중에 우리 학교가 이제 또 인천이니까 어떤 해양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여기 남동공단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 CO2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뭐 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그 CO2를 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김태현 교수님이 기체 중에서 CO2만 분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막을 만들어서 이제 CO2를 잔뜩 모으는 거죠. 잔뜩 모으고 그거를 이제 뭐 해양학과에서 그걸로 이제 뭐 해초류 같은 거 이런 거 키우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연구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지구가 좀 더 살기 좋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태효 교수님이 그렇게 굉장하신 분이다. 그 반투과성 망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다. 그거였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반투과성 막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작은 물질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그 어떤 농도 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에서 한쪽의 농도가 높고 한쪽의 농도가 낮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랜덤하게 1분은 왼쪽, 1분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농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 완벽하게 한쪽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물리화학 시간에 연력학을 배우시면은 그 뭐 활동도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그리고 화학적 포텐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그런 내용을 다룰 건 아니고, 아무튼 간에 농도 차이가 생기면은 농도가 자꾸 같아지려고 한다. 그래서 용매 분자가 농도가 연한 쪽에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점점 희석이 돼가지고 농도가 낮아지게 될 거고, 여기는 용매가 자꾸 건너가니까 용매가 줄어든다는 건 용질의 양이 일정한 상황에서 농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매가 건너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두 양쪽에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기 상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용매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압력이 생기게 되죠. 그죠? 용매 분자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그리고 충돌하는 압력이 생기게 될 거고, 그때 생기는 압이 바로 삼투 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투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삼투압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삼투압의 크기 파이는 그 용액의 몰 농도 대문자 m 곱하기 r t.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몇 몰을 넣어 주었느냐, 그거와 그 용액 안에 몇 몰의 용질이 녹아 있느냐는 사실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투호프 인자 i를 곱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m은 용액의 몰 농도고, r은 기체 상수가 되고, t는 잘 아시겠지만 절대 온도, 그 다음 i는 반투호프 인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때까지 했던 식들을 한번 모아놓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용매의 증기압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은 kbmi, 어는 점 내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kfmi, 그 다음에 삼투압 파이는 mrt의 i, 이렇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4개의 어디를 봐도 용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죠. 첫 번째 식에서는 완벽하게 그냥 두 물질, 용매와 용질의 양에만 의존하죠. 몰 분율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식은 그래도 KB, KF를 통해서 용매가 어떤 종류이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네 번째, 삼투압 관련 식을 보면은 용매가 어떤 거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죠. 오로지 양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식을 묶어가지고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질이 무엇이냐, 용질의 아이덴티티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렇게 하고 제가 어차피 그 문제들은 제가 예제를 뭐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많이 풀어드리진 않았는데 그 연습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풀어드리니까 좀 그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만약에 뭐 예제 문제 중에 잘 안 풀리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 오피스 아워 시간이나 아니면은 저희 그 아무도 대화하지 않는 카카오 채팅방 있잖아요. 지금은 저기 밑에 내려가서 찾을 수도 없는 그 카카오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장 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